오늘로써 지금 3일째 지금 계속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장마가 꼭 여름에만 오는 게 아닌가 봐 보니까. 이렇게 가을의 초입에서도 그런 장마 전선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 보니까. 한참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밖으로 좀 많이 다닐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장마가 지금 3일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좀 있다가 지금 책 읽다가, 이건 좀 기록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 책이 있어서 이걸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자. 책 제목은 자기절제사회, 데니얼 엑스트라는 사람이 썼고, 이게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봅시다. 유혹의 민주화. 자유는 위험하다. 알베르 까미. 덩치가 크고 쾌활한 그레그 킬고어는 직업상 끊임없이 놀라운 일을 접한다. 어느 날 킬고어는 친구에게서 체중이 363kg이나 되는 남자가 죽자 그 거대한 몸을 냉동고 안에 밀어 넣을 수가 없어서 시체 안치소에서 골머리를 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킬고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가 뚱뚱한 사람들을 위한 전동 화장실인 레프트 시트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보통 뚱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사람들 말이다. 리프트 시트 600은 체중이 최대 272kg, 600파운드까지 나가는 사람도 쉽게 일으켜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워낙 엄청난 숫자인 만큼 그 정도로 체중이 나가는 사람은 아직 드문 편이지만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초고도 비만인들의 몸집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어서 리프트 시트 주식회사는 그 변화에 대응하느라 매우 분주하다. 킬고어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모델은 340kg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댈러스 외곽 그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 대사성질환 및 위절제 술학회의 제26차 연례회의에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340kg용 제품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참가자들은 453kg까지 100g의 오차 내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전자체중계와 121cm의 넓이의 수술대를 선보이고 있었다. 일반적인 수술대의 넓이는 91cm이다. 돌봐주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극도로 뚱뚱한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똑똑한 공기주입식 매트리스는 771kg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거의 1톤에 육박하는 무게다. 그리고 놀랍게도 참가 업체들의 탁자 위에는 대부분 과자가 놓여 있었다. 마치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까지 체중 감량 수술대에 올리려고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처럼 말이다. 위장의 일부를 제거하여 열량 섭취를 제한하는 위절제술의 대두는 이 책이 주제로 다루는 딜레마다. 즉,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기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비만이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30년 전만 해도 수술의 힘을 빌려 열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체중 감량 수술이 너무 보편화되어 그 자체가 어엿한 산업으로 발전했을 정도다. 이제는 위절제술만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센터와 환자들이 수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회사,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수술대에 눕히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도 생겼다.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체가 수년간 내리막길을 걷는 반면 튼튼한 바퀴가 달린 들것과 아주 긴 복강경 시술 도구, 두꺼운 지방층을 뚫고 안쪽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술 도구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시술되는 체중 감량 수술은 연간 22만 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한다. 체중 감량 수술은 인간의 욕구를 흔들어 놓는 유혹이 유례가 없을 만큼 만연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신호다. 심지어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지 않기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말이다. 자기 절제는 본질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 아무도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 않고 나의 바람이 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걸음을 한 발짝 내딛거나 전화기의 숫자 8을 누르는 것처럼 쉽게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 절제의 문제는 주변 환경이 끈질기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오늘날 더욱 시급하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직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지 않았던 2006년에는 대출업자들이 신용카드 가입 권유서를 담은 광고물을 80억 통이나 발송했다. 이것들 각각은 재정위기로의 초대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발급된 신용카드 중 일부는 사람들을 더 살찌우는 데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1인당 패스트푸드 매장의 수가 1970년에서 2004년 사이에 5배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박은 어떤가? 1970년에는 도박이 합법인 주가 네바다뿐이었고 복권이 발행되는 주도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밖에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카지노나 복권 혹은 두 가지 모두 합법화하지 않은 주는 유타와 하와이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거의 어디서나 도박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인터넷은 24시간 내내 집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편하게 해외의 버추얼 카지노를 즐기도록 유혹한다. 이런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자제력을 시험받고 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진화된 다양한 유혹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유혹에 대한 사고방식 역시 변했다. 이제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은 방종이 아닌 죄책감이다. 이제 우리는 열정을 칭송한다. 사후세계에 대한 오랜 집착을 버리고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따분한 청교도적 전통을 떨쳐버리는 법도 배웠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새롭게 얻은 자유로 자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뿐이다. 이 평등한 땅에는 맥도날드, 신용카드, 인터넷 등 대량 소비 무기가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혹은 교외의 패스트푸드 매장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들이 약화되고 외부 규제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외부 규제는 지금껏 우리가 충동을 억누를 수 있도록 도와왔으나 자본주의 대두로 인하여 힘을 잃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약 100년에 걸쳐 빅토리아 시대의 질식할 것 같은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데이비드 마퀸드는 빅토리아 시대의 삶을 순웅이라는 거대한 이불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너무나 부드럽게 하지만 너무나 치명적으로 짓누르는 삶이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다. 서구 세계에서 전통, 이데올로기, 종교는 모두 어느 정도 제약을 완화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사랑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적어도 서구 문화에서는 기원전 5세기 소포클레스 이후 영국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어 왔던 인간 대 사회라는 주제가 다소 힘을 잃게 되었다. 우리가 음식, 술, 돈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경에 빠지기 쉬워졌다는 것은 사실상 인류 진보의 증거이기도 하다. 모든 유혹이 민주화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자유가 크게 확대된 결과이며 20세기 접어들면서 더 큰 탄력을 받았다. 서구 사회 사람들은 허리가 휘는 노동, 고정된 성역할, 육체적 쾌락에 대한 금기 등에서 해방되었다.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빈곤,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은 어쩌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업적의 대가로 개인은 자기절제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다. 더 이상 전통이나 공동체 혹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잔인한 관행이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상충되는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다. 욕망은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에 따라 커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유혹의 강도는 인접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아담과 이브가 자기 절제에 실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식욕과 씨름해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주제가 미덕, 정치, 심지어 영혼에 대한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다루었다. 플라톤은 이 주제를 한 차례 이상 언급했으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 박약이 매우 분명한 현실이라는 점을 알았다. 그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문제를 자세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의 분석은 설득력을 지닌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그리스인들만이 아니었다. 자기 절제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이어트하는 사람, 늦장 부리는 사람, 바람둥이뿐만 아니라 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등 모든 종류의 사상가들을 매료해왔다. 성 바오로는 선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충동, 즉 내 안에 사는 원죄가 자신을 악으로 몰고 간다며 한탄했다.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7대 죄악, 교만, 나태, 분노, 색정, 과욕, 질투, 탐욕에 대해 우려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만과 질투를 제외한 5가지가 자기 절제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데이비드 휴먼은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근시안적인 성향이 불변하는 인간의 본성이며 여기에는 엄청난 정치적 결과가 뒤따른다고 생각했다. 욕망의 억압에 대한 현대적 이론을 구축한 프로이드는 담배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지 못해 6년 동안 구강암으로 끔찍하게 고통받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뿜어대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회는 방종과 구속 사이를 오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반의 미국인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미국의 상징인 분홍 코끼리가 아니라 흰 독수리인 게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인 반성이 일면서 미국인들이 벌이는 술잔치의 빈도가 뚝 떨어졌다. 범죄, 10대 임신을 비롯한 다른 무질서의 징후도 이와 비슷하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기를 반복했다. 엘리엇 스피처, 존 에드워즈, 타이거 우즈의 스캔들도 역사상 비슷한 사례를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사회학자 게리 앨린 파이는 황금기에 대한 믿음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전에는 여배우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다지 노골적으로 과시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코미디언 마이클 리처즈와 논란을 즐기는 라디오 진행자 돈 아이머스는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크게 질책을 받았다. 이 사례는 콜 포터가 작곡한 노래 무엇이든 좋아요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든 용서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특정 문학 유형이라면 세계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한탄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인간 역사의 모든 세대에 존재했던 종교에 가까운 신념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세계는 결코 지옥으로 치닫고 있지 않다.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나고 폭력 범죄는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사는 더 이상 여비서의 엉덩이를 쫓아다닐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은 도덕적 공황에 빠질 필요가 없다. 자유와 풍족함의 문제, 나아가 유혹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욕구를 조절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문제다. 자유세계에 사는 개인에게 가장 크고 까다로운 도전이 될 만큼 중대한 문제다. 이는 단순히 절제를 통해 우아하게 살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영혼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흡연, 나쁜 습관, 과음, 위험한 성관계 탓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이는 미국인 전체 사망률의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그 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담배 한 대, 컵케이크 하나, 콜라 한 잔을 더 즐기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일찍 세상을 뜨는 사망자 1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더 실감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자신과의 싸움만큼 많은 사상자를 낸 무력 분쟁은 없었다. 심지어 미국 전사자가 40만 명에 달했던 제2차 세계대전조차 여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헬멧과 소송, 규제 등으로 보면 미국 현대인들은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천천히 한 발자국씩 자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약간의 자제로 양과 질 모두에서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절제를 발휘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예측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변수는 남자에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부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자제력을 발휘할 경우 더 뛰어난 성적을 받고 높은 학위를 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생 동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제력이 지능지수보다 학업 성적을 훨씬 정확하게 가늠하는 척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강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고 폭력 성향이 적으며 술과 마약을 남용할 확률도 적고 수입이 높으며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카톨릭 교회 인사 9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의 요소를 모두 감안하고도 충동을 조절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향으로 정의되는 성실성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알츠하이병에 걸릴 위험이 89%나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욕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이 확대되면서 진화했다.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이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법적, 윤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많은 실험을 실시한 결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행동을 규제하는 능력은 의식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이 환경적인 신호에 반응하는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전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대되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행동을 본의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었고 범죄가 하나의 질병이라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너가 진짜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글쎄, 난 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노래를 부른 날스 바클리의 시로 그리는 우리의 모든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자제력은 전통적으로 차치해왔던 위상을 일부 잃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충동과 사치를 억누르도록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마침내 마음이 욕구에서 멀어지게 될 때까지 말이다. 비만, 치료, 회의 같은 장소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폭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때 성격 문제라고 간주되었던 마약 남용이나 비디오 게임 중독 등의 등도 병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조금씩 우리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뉴욕 주지사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은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변호사는 그가 세금 비신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비로움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해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특징, 즉 더 큰 목표를 위해 충동을 억누르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중심에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자발적인가에 대한 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점점 플라톤이 개척한 개념, 즉 자해는 자발적인 행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때에는 반드시 무지나 질병 또는 유전자나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스스로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겠는가? 이 책의 목표는 사실 인간이 선택한 행동이라는 좁은 영역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과도한 행위를 질병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자유의지에 지배되는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의 범위는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온 것보다 훨씬 높다. 100% 자발적인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한다면 우리는 충동에 무릎 꿇기보다 의식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방식으로나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일종의 신뢰가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해 펼쳐지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도 필요하다. 또 우리가 선호하는 행동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므로 현명함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책에서 자기절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자기 희생이나 반사적인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기절제는 자아에 대한 확인을 나타낸다.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본능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금 더 완전한 인격의 형태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고통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제력은 최대한 심사숙고한 결과와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법적 기반과 강력한 사회적 유대라는 제도의 도움 없이 의지 그 자체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충동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에는 원하는 행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지의 힘이 흔들리는 불가피한 순간 쉽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다. 이성의 힘만으로는 열정을 압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절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의지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즉 비전이다. 비전이 있어야 단기적인 선택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가 생생하게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약점은 사실상 상상력의 부재다. 안타깝게도 즉각적인 보상은 언제나 눈에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개에 쌓인 채 먼 미래의 보상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이는 현대인의 신경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증명한 사실이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았다면 번거로운 수고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와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질문에 대답해 보시오. 같은 크기의 사물도 가까이 있으면 더 크게 보이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작게 보이지 않소? 인간과 자기 절제 사이의 끝없는 싸움의 역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흥미로운 주제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부터 현대 사회의 고역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또 유혹 그 자체만큼이나 오랫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제력이 자유인가 아니면 속박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충동의 본질, 개인을 스스로에게서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위치, 상업이 어떻게 파괴적인 역할 혹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가, 우리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뉘어 있다고 있다는 생각, 몸과 영혼, 동물과 신, 열정과 이성, 자아와 본능적 충동. 오늘을 위한 삶과 내일을 위한 계획의 비중은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아 중 하나가 다가오는 유혹에 맞서 다른 자아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자제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과 연관된 문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합리적인가? 우리가 과연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진화했는가의 문제다. 사람들 대부분은 판매대 위에 놓인 달콤한 치즈케이크를 포기할 때 전두엽 피질이 그러한 실행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한때 자제력이 순수한 선이었으나 훗날 억압으로 퇴색되고 질병의 원인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는다.
우린 대내 변형계, 진화의 역할, 벤저민 프랭클린이 보여준 공적인 모습의 진정성, 포도당의 영향, 빌리 와일더의 영화 또는 미래를 내다보는 오디세우스의 천재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치즈케이크에 대한 여러분의 욕구뿐만 아니라 그 욕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도 관련이 있다. 굴복할 것이냐, 굴복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1장 카르페 디엠. 당신과 부하들은 갖은 역경을 겪지만 결국 고향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부하들과 당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다스릴 힘만 가지고 있다면. 오디세이아.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대부가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을 버리고 우리 자신과 의도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유혹에 맞설 때 의지력에 기대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처럼 배고픔을 참지 못해 태양신의 소떼를 잡아먹고 끔찍한 벌을 받기보다는 그냥 소떼를 지나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는 우리가 주변 상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인정하고 환경을 조절하여 그것이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치밀한 접근이란 혼자 힘으로는 최선의 의도를 지켜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지역사회의 도움까지 포함된다. 한마디로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본인의 의도라는 돛대에 묶어 놓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마치 패시 켈러처럼 말이다. 켈러는 코네티켓주 그리니치에 사는 영양사이자 어린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다. 그녀는 본래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스키를 타다가 무릎 인대가 찢어지는 바람에 다리 보호 기구를 차게 되었다. 운동으로 열량을 소비할 수 없게 된 캐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가령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 직후 손톱에 잘 바르지 않는 매니큐어를 칠해서 자신은 과자 봉지에 손을 넣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 음식을 작은 접시에 놓아 양이 더 많아 보이도록 했고 식사 후에는 이를 닫고 치실을 사용하여 식탁을 치우면서 음식을 집어먹을 수 없게 했다. 디저트가 나오면 그 즉시 그중 절반에 소금을 뿌려 그 부분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켈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매우 단순하다고 했다. 효과가 있으니까요. 켈러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 때문에 때때로 미심쩍은 시선을 견뎌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켈러가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 예방 조치에 매달리는 사람은 사실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 턱을 철사로 고정하고 있다면 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가 인위적인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는 식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연 엘스터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만취뿐만 아니라 금주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시드니 그레인스트리트는 몰타의 매에서 술을 따르며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나는 그만 따르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취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 지금쯤이면 그 방법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의도에 헌신하는 것, 가능하다면 되돌릴 수 없도록 헌신하는 것이
자제력과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옵션이 나타나면 어떤 수단을 쓰든 이를 배제하라. 자신이 의지력을 발휘하여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의지력은 근육과도 같다. 장기적으로는 단단하게 키울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방 지쳐버리고 만다. 수차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제력에 부담이 가해질 때 우리는 유혹에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삶은 자제력에 너무도 큰 짐을 부과하여 어떤 분야에서는 거의 항상 자제력이 바닥나 있는 상태다. 몽테뉴가 영혼에 대해 말했듯이 자제력을 발휘할 때에는 휴식과 조절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오래 긴장을 유지하면 이상해지고 만다. 소위 자아 고갈이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직설적이다. 조사 대상에게 약간의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부탁하고 초콜릿 쿠키에 유혹을 저항하는 것 같은 그 이후에 한층 강한 자제력이 요구되는 두 번째 상황을 조성한다. 자제력이 바닥난 사람은 이 두 번째 상황에서 거의 언제나 대조군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대조군은 자제력을 고갈시키기 위한 사전 실험에 노출되지 않아 자제력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면서 웃음을 참는 것을 더 어려워했다. 초콜릿 쿠키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자 일찍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제력이 바닥난 사람들은 더 형편없는 오락과 음식을 선택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자제심이 고갈되었을 때 더 많이 먹었다. 자제력이 바닥날 때 어떠한 생물학적 과정이 진행되는지 또한 자제력을 발휘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관련된 두뇌 부분이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자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활발해지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제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동일한 에너지원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 지속적인 자제력 고갈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혈당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자제력을 요하는 일의 전후 혈당을 측정했다. 당연히 일을 마친 후에는 혈당이 크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혈당량이 낮아질수록 비슷한 두 번째 일에서의 능률은 더 떨어졌다. 이때 인공 감미료가 아닌 설탕으로 단맛을 낸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자. 음식을 멀리 하려는 노력이 자제심 때문에 허사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의지력은 단순한 상징만이 아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말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려면 생물학적으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의지력이 바닥난 것처럼 생각될 때에는 초콜릿 한 개나 게토레이 한 병이 매우 유용한 회복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식단을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로만 채우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과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또 숙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거짓보다 진실을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거짓말을 하면 자제력을 관장하는 영역에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도덕인지 연구실에서는 두뇌 스캔을 활용하여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두엽 피질 중 통제와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 늘어난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유혹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의지력이 근육과 비슷하다는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의지력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그것을 단련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어쩌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도들에게 금식과 같은 의식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제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자제력만 갈고 닦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2주간 자기절제 운동을 실시한 대학생들이 손잡이를 잡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뛰어난 자제력을 보였다. 윌리엄스는 이 실험의 결과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실험은 의지를 근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연구의 개척자인 마크 뮤러벤에 의해 진행되었다. 제임스는 19세기 특유의 활력으로 우리에게 조언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노력을 게으리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는 일에도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매일 무언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수행은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보험료를 낼 때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영원히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화재가 나면 그때까지 지불한 보험료가 폐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생명줄이 된다. 매일매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열성적인 자유의지 및 자제력을 행사하는 습관을 쌓아온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의지가 약한 주변 사람들이 거센 바람에 쓸려 집처럼 흩날릴 때에도 탑처럼 꼿꼿이 서 있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제력이라는 영역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지인들에게 많이 의지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없이는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의지에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12단계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졌을 때 연락할 수 있는 후견인을 두고 인터넷 사전 예방 조치 사이트인 stickk.com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목표 달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심판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권고한다. 외로움은 자기 절제를 약화시키지만 공동체는 자제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고 표준을 정립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공동체는 사회적 정보 체계이기도 해서 공동체에서 알리는 것은 확실한 조정력으로 작용한다. 평판이란 매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존경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무관심으로 벌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계획을 세운다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낫고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것도 좋다. 일단 결심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그것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여러분의 평판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최선의 의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모든 사람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친구들의 잠재적인 인정이나 비난은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무료 보상 체제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절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를 하나 꼽자면 공동체의 와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주지를 옮긴다. 약간의 돈이나 더 좋은 날씨 혹은 단순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에 행복의 근원이었던 친구, 친척, 이웃, 동료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그물망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에도 친척과 우정의 네트워크가 깨지면서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욕망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앞다투어 주변인들로부터 멀어지려는 성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정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정은 가족의 붕괴로 생겨난 거대한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강조했듯이 친구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세상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이 존재하고 이는 우리가 하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자신에게 압력을 주게 될 또래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행동 사회학의 학장인 데이비드 홀트 그레이브의 말이다. 행동을 바꾸고 오랫동안 그 행동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문 치료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비록 프로이드가 자기 절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프로이드의 후계자들이 제공하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신분석 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앨버트 앨리스에 대해 생각해보자. 냉담한 부모 사이에서 병약한 아이로 태어난 앨버트는 19살 때 뉴욕의 한 식물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성을 볼 때마다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결국 그는 약 130명의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데이트 약속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은 딱 한 번뿐이었지만 아무도 구역질을 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경찰을 부른 사람도 없었다. 앨버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무엇보다 행동을 바꿈으로써 수줍음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앨버트는 결국 작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라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정통 정신분석학을 버리고 이제는 인지행동치료라고 불리는 분야를 창시했다. 치료 기간이 길고 주로 과거의 관계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분석과는 달리 인지행동치료는 치료 대상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신속하게 바꾸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건은 불평을 멈추고 감정적인 왜곡 없이 자신의 상황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티라는 영화에 나오는 필레티 부인이 여동생의 과장된 행동을 보고 이게 무슨 오페라인 줄 알아?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순진함을 버려라. 환경은 여러분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삶의 기본 조건, 즉 타성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2차적 욕구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불필요한 여러 가지 선택에 여러분의 인지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신의 솥대를 지나쳐 갈 수 있도록 미리 결정을 내려라. 환경 조절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 가운데 하나는 집중력 관리다. 책상에서 집중력을 흐트리는 물건을 치워라. 인터넷에 시간을 덜 뺏기고 싶다면 특정 프로그램에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당분간은 이메일을 끄고 채팅 프로그램에서 로그아웃하라. 휴대전화를 끄고 오디세우스 부하들처럼 귀마개를 하는 등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면 무엇이든 해라. 만약 집중 방해 요소와 유혹을 없앨 수 없다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해보라. 가장 유혹적인 특징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가정 환경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할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때 쇼핑을 해라. 매장에 가서 직접 온몸으로 강한 유혹을 받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해라. 지갑에는 신용카드를 빼내어 서랍에 넣어두고 외출해라. 지금 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 환경을
활용하여 자제력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을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내가 자연에서 관심을 갖는 유일한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익명성으로 점철된 도시 생활이 자제력을 위협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도시는 대단히 흥미로운 동시에 인지적인 부담이 큰 곳이기도 하다. 도시에서는 잠깐 걷기만 해도 주의력과 기억력에 타격을 입는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 살 경우 증세가 완화된다. 도심의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녹색 공간이 보이는 곳에서 사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자제력의 점수 차이가 20%나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시카고의 공용주택 프로젝트에서는 녹지 공간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서 사는 여성들이 그런 광경을 보지 않는 이웃들보다 뛰어난 집중력을 보였고 인생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해 나갔다. 또한 자연이 보이는 아파트에서는 가정폭력도 적게 발생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도시에서 성자가 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노래의 핵심을 담았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2차적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고 새 결심을 할 때처럼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접근 방법은 스스로를 스키너의 비둘기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좋은 와인을 따거나 새 드레스를 사거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등 스스로에게 특정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상을 주거나 주지 않을 사람을 정하지 않는 한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은 매우 모호해질 수 있다. 스스로를 실험실의 쥐처럼 다루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면 친구와 가족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직시하자. 만약 내가 아내에게 그날 쓴 원고 3장을 보여줄 수 없으면 저녁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이 책은 벌써 몇 달 전에 여러분 손안에 들어갔을지 모른다. 만약 아내가 벌칙으로 섹스 금지 조건을 내걸었으면 이 책은 2007년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음식과 관련된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코넬 대학교의 식품점화 전문가인 브라이언 완싱크는 쿠키나 그 외의 살찌는 음식을 포장해서 직접 꺼내 먹지 말도록 제안한다. 그 대신에 한 움큼 집어 접시에 덜어놓고 먹는 것이다. 야채는 커다란 그릇에 담아서 식탁 위에 두지만 살이 찌는 음식은 각자 부엌에서 접시에 조금씩 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 식사한다면 가장 늦게 먹기 시작해라. 뷔페에 가면 한 번에 2가지 음식만 가져다 먹도록 하라. 자기 절제와 관련된 모순 중 하나는 자제력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운동은 자제력을 향상시키고 나이에 따른 전두엽 피질의 쇠퇴를 지연하며 치매의 위험을 줄인다. 설치류의 경우 운동이 두뇌에 여러 가지 다른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조들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긴 작업을 가진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경우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제력을 투자해야 한다. 거기서도 적당한 수준의 전략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능한 한 걷기를 피할 수 없는 곳에 사는 것이다. 또는 억지로 체육관에 가게 해줄 운동 파트너를 구할 수도 있다.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밝은 조명 역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칠면조나 다른 세로토닌 촉진제를 섭취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세로토닌은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기분 역시 세로토닌에 영향을 미친다. 기분이 좋지 않다면 밖으로 나가 밝은 햇살 아래서 무언가 활동적인 일을 해보자. 그러나 신용카드는 두고 나가자.
사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은 상당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다.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운전대가 부서져라 꼭 쥐었던 기억이 나는가? 처음에는 가족들이 탄 차를 운전하는 것에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 문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넥타이를 맬 수 있지만 그 일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헷갈린다. 나의 아내는 영화를 보거나 따분한 남편을 둔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스웨터를 뜰 수 있다. 따라서 습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습관의 특징은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무리지어 다니는 나쁜 습관들은 고치기가 가장 어렵다. 나쁜 습관은 우리가 가장 본능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 습관화될 때 자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라는 기념비적인 책 한 장을 통째로 습관에 할애했으며 관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정적인 고딕체로 적었다. 그렇다면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경계를 적이 아닌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습득한 것에 자금을 대고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받으며 수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유용한 행동을 자동화 및 습관화해야 하며 마치 전염병을 경계하듯이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제임스는 습관의 윤리적인 중요성에 대해 핵심을 찔렀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크 릴리가 말했듯이 이미 형성된 자아 개념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의 행동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 어떤 특징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할 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에 저항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토마스 만은 운동과 흡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년 남자 토마스 부덴브로크를 묘사할 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의지력은 게으름 부리고 하찮은 일을 하는 동안 무기력해졌다. 매일 밤 일찍 일어나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정해진 길을 산책하겠다고 분노에 차 다짐했지만 늦잠을 잔다. 이 결심을 실천에 옮긴 것은 고작 2-3번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의지에 박차를 가하려는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자 그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담배를 끊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담배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한편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자제력을 발휘할 때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신뢰를 얻게 되면 이는 다음번에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판을 쌓게 되고 거기에 흠을 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매번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의지는 더욱 굳어지고 이는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의 약점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더욱 단단해진다. 실수를 선회하는 방법 역시 중요하다. 만약 실수를 예외 사례로 보거나 어느 정도의 의도적인 것으로 합리화할 경우 기억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의지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의도와 행동을 충분히 쌓아 올리면 곧 여러 가지 일들이 의지력이라는 불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자동 조종 장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영역으로 진입하도록 밀어낼 수 있다.
이것은 훌륭한 성과다. 존 두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습관은 예술이다. 나쁜 습관을 피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습관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 사람, 기분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등 환경적인 신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에 시동을 걸고 익숙한 길을 따라 회사까지 가는 행동은 처음에는 목표 때문에 동기화되었을지 모르지만 곧 암시에 따라 동기화되는 행동으로 바뀐다. 우리는 그냥 개가 아니라 파블로프의 개다. 습관은 기억이 어떤 행동을 특정한 장소 또는 분위기와 연관지을 때 형성된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웬디 우드의 말이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계속 과자를 먹을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파를 보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과자에 손이 가게 된다. 때때로 이러한 연관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파를 나무 의자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나쁜 습관이 골칫거리라면 좋은 습관은 소중한 존재다. 좋은 습관은 올바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심리적인 비용을 낮춰주고 의식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없애줌으로써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위험성을 낮춰준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조언한다. 가장 작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고 위반을 멀리 하라. 하나의 임무는 또 하나의 임무를 불러오고 하나의 위반 역시 또 다른 위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자기절제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미래, 즉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다. 현 상황에서는 미래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늘어나는 빛, 지나친 음식 섭취로 인한 비만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이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만약 기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기술을 활용하여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약 하나로 살찌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날은 까마득히 먼 미래일까? 마침내 후손들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때는 어떨까? 우리 중 누군가가 초인간적인 자제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법이 과연 예방주사나 의무교육처럼 자제력 행사에 강요하게 될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다른 책에서 탐구하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자제력이라는 사실은 시각을 달리해보면 오히려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자기 규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되겠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지는 편이 낫겠지.